1993년 2월 1일 100억 원짜리 수표 40장으로 인출되어 40개의 계좌에 일체히 동시 분산 예치되었던 것입니다. 4천억 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로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아 구성된 정치는 별로 재주가 없는 것 같고요. 한 11개월간 직접 복귀를 했었고요. 네. 새로운 개념의 이제 택시 문화를 선동하시는 우리 이사장님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1995년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한 4천억 되죠. 네, 의혹을 폭로해서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인데 그 이전에 이렇게 또 멋진 청문회 스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제는 산학금이 없는 택시 조합 이사장으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의 박계동 이사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그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저때 어떤 용기로 저렇게 하셨어요? 4천억 그때 노태우 비자금. 네? 글쎄, 저의 당시로서는 그게 문제의 그 접근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됩니까? 확정적 물증을 잡는다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고. 94년도인가요 그때? 95년도. 95년도. 예. 야, 쉽지 않죠 저거. 예. 그래서 그것이 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도 함께 오겠지만 네.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느낌상 이거는 하늘이 나에게 사명으로 준 자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교가 있으신가 봐요. 하늘이 사명 얘기가 나온 거니까. 예. 좋습니다. 뭔가 사명이 왔다고 했을 때 용기 있게 하는 게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몫이죠. 자, 저 때 누가 자료를 줬습니까? 저 때는요. 지금 공소시효 다 지나갔으니까요. 네. 거기 하종욱이라고 고등학교 후배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여기 바로 신한은행 소송문 지점에 지점장으로부터 차명 계좌를 의뢰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하종욱이라는 게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분이 지점장이었어요, 그러면? 아니, 지점장은 아니고 그 위에 높은 사람이었네요. 지점장도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네. 지점장의 그 차장도 그 친인척을 통해서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네. 토탈 7개의 차명 계좌를 의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그러면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 신한은행에 이렇게 차명 계좌 해달라고 부탁하러 다닌 사람인데 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래서 의원님한테 와서 이거 밝혀주십시오 하고 양심 고백을 한 거네요.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인데, 그죠? 그 당시에 그럴 실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좀 용감한 것 중에서 꼽히는 것이 금융실명제 아닙니까? 네. 근데 금융실명제가 신고를 안 하면 1년 뒤에는 그 예금의 30%가 국고로 반납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되면 또 30%예요. 네네. 그 다음 또 되면 3년 되면 또 30%가 다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강력하니까 그 비실명 계좌들이 막 어딘가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친구도 그 소소문 지점장이 맡았던 700억 중에서 100억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 네가 좀 어떻게든 차명 계좌 네 이름으로 좀 해라. 네 아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하종욱 씨도 그 처음에는 이거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금융실명제가 비실명 계좌들이 드러나면 50억 이상은 금감원이나 그다음에 그 국세청에 바로 신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금주들한테
예금의 이 근원지를 갖다 추적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자기 거 아니라는 것밖에 밝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소소문 지점장한테 이 돈 가지고 가시오. 네. 그리고 이 계좌 좀 정리해 주셔. 네. 안 그러면 자기가 금융 100억 계좌에 대해서 세금이 한 7, 8억씩 나온대요. 네네. 그 세금 7, 8억도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갑자기 돈이 없어졌을 적에는 또 국세청으로부터 추궁을 당하니까 아예 이걸 해결해 주시오. 그랬더니 서소문 지점장 얘기로는 내가 계좌를 7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 하여튼 잠깐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저한테 그 당시에 상담했군요. 상담을 온 겁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거는 아예 공개적으로 전부 다 까자. 까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다 이건. 이거 주인이 누구냐? 그 사람은 네. 알았습니까? 하정욱 씨는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었던 거? 그건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처음부터 알고 부탁할 있었구나. 때부터. 예.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소스를 받아서. 예. 야, 하여튼 대단. 지금 하정욱 씨는 잘 계시고요. 뭐 보복이나 아니요. 그런 거 안 나. 보복 엄청나게 당했죠.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네. 그다음에 뭐 사업 이제 완전히 망하고 거래처도 전부 다 끊기고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으로는 아무 보상이 없죠. 네. 사실은 저 못지않게 큰 일을 했지만 4천억 지금 추징했으면 그 중에 일부는 좀 정말 1등 공신이니까 그런 경우에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잘 보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예, 미국 같으면은 하죠. 미국에서는. 예, 30%를 줍니다. 국가가 포상금을. 그걸 몰랐는데 야. 그것을 세수로 거두게 되면 그것의 30%를 주고요. 그럼 4천억 중에 1,200억 받는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사업 다 망하고 다 뺏기고 예. 전부 그냥. 그리고 세상에 정의를 실현했다고 그래서 해머상이라고 있어요. 네. 그 벽 두드리는 해머요. 해머 하나 받았습니까? 그 해머상을 주고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은 사회 정의를 해머서. 실현했다. 우리는 해머도 안 주죠. 우리는 거꾸로 그냥 자기 사업 다 망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검찰에 가가지고 네, 조사만 조사받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큰 일은 하지 않았냐 네. 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예. 네. 그러면서 네. 두 분이서 만남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야, 그래도 큰 일은 했다. 제가 그 하정욱 눈물 나네요. 씨만 보면 미안하죠, 맨날. 미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어떤 사회적 보상도 없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도 그때 예. 그거 큰 거 터트렸으면 예. 이거 뭐 다 바로 또 예. 공천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한 번 하고 몇 번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15대 공천 못 받았죠. 예, 그다음에 또 아니 그렇게 큰일 한 사람을 왜 공천 안 줍니까? 15대 때. 임지연은 피선거권도 그냥 박탈당했죠. 무슨 죄로요? 터무니없는 또 선거법 터무니없는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수사가 잘못됐다. 네. 예. 이거는 내가 볼 때 보복 같은데. 네, 4천억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재벌 기업들 불러가지고 2, 3일 만에 너는 뭐 삼성은 300억, 뭐 현대는 200억, 뭐 이런 식으로 액수할당씩 짜깁기 수사한 거다. 네. 이 세원의 핵심은 그동안 560 비리와 같은 그런 데서 조성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틀 만에 그 액수할당식 짜깁기 수사 이거는 정말 부패를 척결하려고 하는 의지 부족이다 하고 제가 계속 강연회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운털이 바뀌었죠. 예, 미운털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 공천도 못 받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의를 부르짖으면 이렇게 되네요. 정의를 부르짖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대중 있잖아요. 결국은 택시 운전하시다가 그죠? 여기도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하고 지금 협동조합 만드신 거 아닙니까? 지금 집 팔아가지고 그렇죠. 다 팔았죠 지금. 예. 얼마 되지도 않는 집 다 팔고 그죠? 예. 거기 17평짜리 시형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거 다 택시에 팔아서 다 지금 협동조합. 집어넣는데. 택시기사 하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택시기사를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더라 내가
나는 저도 뭐 택시 좀 많이 타서 택시 기사입니다. 하도 잘못된 거 많이 알고 있지만 네. 그 기본적으로는 어떤 수익을 올렸을 때 그 기여자들에 대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제 문제. 불평등 기원론을 보면 핵심이 분배의 문제 아닙니까? 네네. 이 평화라는 것도 네. 이 고를 평자에다가 그러네요. 벼화의 입구거든요. 아, 그러네요. 먹거리를 잘 같이 나누어야 평화가 오는데. 그러네요. 평화는 이게 평자가 이게 평등할 평자네요. 예. 그런데 이제 분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게 산학금제라고 얘기하면 일종의 그 사업주들의 네. 선이익 보장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네. 10만 원, 12만 원까지 열심히 한 90% 정도 일하면 그거 겨우 버는데, 그죠? 예. 그건 일단은 사주라고 합니까, 표현을? 예, 사주. 예, 택시기사 사장님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때부터 이제 다 지쳐가지고 1시간 벌어가지고 10,000원 받는 거 집에 가져가는 거죠. 예. 그것도 운전 아주 프로 선수한테, 그죠? 근데 택시 시장은 많이 열악해졌거든요. 네. 유사 택시 업종이 많이 생겼어요. 대리운전도 뭐 아주 대표적인 그럼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은 더 악화됐는데, 네. 그러니까 벌이가 나빠지니까 그 이제 기사들의 월급이 워낙 작죠. 얼마나 됩니까? 실제 해보니까 기사들 월급 평균으로 얘기합시다. 사실 제가 서기 운수를 인수했을 때 네. 그때 기사들 평균 월급이 120만 원 정도였어요. 하루 네, 8시.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120. 예, 사람 택시 하시는 분들이 당신 얼마 벌어 그러면 나 120만 원 벌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뭐 한 200 벌어. 200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실제로 120. 실제로는 그렇게 못 벌어요. 그럼 120에 플러스 알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이제 10,000원씩 받고 가져가는 거. 120에서 한 140 좋은 회사가 140 정도까지 볼 수 있죠. 자, 협동조합. 내가 꿈꾸는 택시 회사는 어떤 겁니까? 지금의 택시 회사 소위 산학금 제도, 그러니까 사전 이익 보호 제도, 네, 그렇게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보장제도. 네. 사전의 이익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미리 사주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일단은 10만 원이든 산학금 제도가 없는 거죠, 이 회사는.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택시 회사 우리 사주분들이 좀 본받으라고 좀 해보세요 한번.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악화돼 가지고요. 이제는 사주들도 이제 아주 채산성도 사주마저도 다 악화돼 버렸어요. 그동안 과거에 배불렀던 사주들.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지금 협동조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산학금 없다는 게 협동조합 산학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없죠. 그럼 어떻게 운영됩니까? 산학금은 하루하루를 계산 기준일로 해서요. 네. 하루에 이제 주간 서울 같으면 12만 5천 원, 야간 14만 5천 원으로 정해지면 어쩌다가 한 11만 원밖에 못했다. 그런 쪽 많죠.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자기 돈에서 털어내야 돼. 지금 현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현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무 과하죠? 기사들한테 출혈이 심하죠. 그럼 밖에도 택시 협동조합은 어떻게? 한 달에 기준금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목표 기준금. 아예 오늘 얼마입니까 그거는? 그거 한 240, 50만 원. 240, 50만 원. 그럼 나누면은 그것도 한 10만 원 되네요. 300만 원 되겠네, 300만 원. 예. 기본 해야 되는 게. 네. 그러면 월급은 얼마 줍니까? 월급은 저희들은 300만 원이면은 기준금을 산학금하고 비슷하네요. 예? 300만 원 뭐 기본금을 넣어야 된다면서 300만 원어치 일은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12만 원씩 그 산학금하고 곱하기 하면 거의 얼추 비슷한데. 근데 달라요. 저희들은 매출액에서 인건비형으로 60%가 나가요. 근데 일반 택시 회사들은 매출액에서 인건비형으로 35%. 일단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군요. 그리고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준다 그러면은 안 되죠. 편승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냥 전체가
하향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준금을 하고 기준금 그 300만 원을 사업부터 예, 초과되는 거를 다 본인 수입으로 본인 하죠. 수입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준금을 다 했을 때 130만 원을 주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금을 일단 정책 배당으로 50만 원을 줍니다. 아, 그럼 일단 180만 원이 되는. 180 그리고 15만 4천 원의 부가세 환급금을 또 주고요. 그럼 200이 넘고요. 네, 200되고 그다음에 초과 수익금을 자기가 가져가. 전부 다 본인 수입으로 하니까 초과 수익금의 평균이 한 55만 원 정도 돼요. 이사장님 45만 우리 원에서. 박계동 이사장님 월급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300만 원에 판금비 200만 원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양심적이시군요. 이게 좀 확대돼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예. 그죠? 예. 예. 다시 정치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아. 다시 한번 저런 거 터트려야죠. 정의. 아니요. 근데, 이제는 안 합니까? 그것도 네. 뭐 축구도 저기 팔팔할 때 하는 거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60 넘어서 막 정치하겠다고 막 이렇게 좀 보면 네. 정치가 무슨 꿀단지인데 저 나이까지 계속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릴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많았어요. 네. 예, 뭐 저 스스로 아니 그만 60 넘어가면 이제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우, 지금 뭐 70 넘으신 분들, 80 되신 분들도 좀 다 정치하시는데. 무슨 물론 말씀이세요?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런 분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또 저 생각은 자꾸 바뀌는데요. 네. 꼭 그렇지는 않고 네. 요새 이제 정치를 이를테면 아주 많이 떨어져서 이제 다시 들여다본 소감으로는 희화화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질도 나쁘고 그다음에 하는 짓도 별로 없으면서 특혜만 잔뜩 누리고 네. 이렇게 하면 국민이 국회를 혐오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혐오하는 국회는 다시 국민들한테 혐오스러운 정치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욕하니까 막 갈아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18대도 그렇고 19대도 그렇고 계속 갈았죠. 막 50%, 6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간 효과가 정말 있었느냐? 네. 정말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자꾸 위축되고 네. 언론이나 이런 공격에 대해서 그냥 막 한없이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다 안타까워요. 네. 소신 있게 일해야 되고 네.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영역에 청와대 같은 권력기관이나 검찰 같은 권력기관, 심지어 언론 같은 권력기관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고는요 다른 기관들이 할 수가 없어요. 견제할 수가 견제할 수가 없죠. 네. 그 기능을 사실은 국회를 희화화하면서 그 기능이 다 사라져 버렸고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도 없어져 버렸고 그런 경륜이 좀 괜찮고 그걸 다 경륜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마땅히 그냥 내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그 분위기 몰아가거든요. 즉 얼마 전에 이제 유인태 전 의원하고 같이 네, 훌륭하신 분.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을 공천 안 줬죠. 그냥 마땅히 뭐 했으니까 나가라. 그럼 어떻게 훌륭한 정치인, 경륜 있는 정치인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정치할 생각 없고 저는 택시 협동조합을 계속 전국으로 전파하는 데 노력하실 겁니까? 예, 이게 사실은 택시는 한 분야를 제가 이제 잡아가고 간 거고요. 네. 퀵 하신다 그랬죠 아까. 퀵은 다음이고요. 네.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네. 전부 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이 산업사회에서 지식 기반 사회로 자꾸 가면 갈수록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뉴 노르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르말 정상. 네. 이게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새로운 정상일지 모른다. 이게. 네. 산업사회일 때만 한 사람이 한 직업인 거죠. 네. 한 직업을 갖는 것. 그런데 이제 갈수록 그 지식 기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런 젊은 청년들의 고통이 따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프랜차이즈 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비대해지니까
자영업이 전부 다 거의 몰락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그거 뭐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도 사주만 예, 사주만 좋아지는 거지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이 자기가 돈도 다 투자하고 자기 노동까지 전부 다 제공해가지고 100만 원 안 되는 맞아요. 그 자영업이 전체 자영업의 49%입니다. 그러니까요. 치킨집 주인들이요 100만 원 안 되는 사람 네. 많아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유엔도 같이 고민한 거죠. 네. 그래서 유엔이 2012년도에 이 신자유주의의 이런 극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한 방법으로 네. 협동조합 기업을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유엔이 2012년도 세계 협동조합의 날로 정하고 네. 해로 정하고 네. 유엔 가입국들에게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도록 권유하고 네. 그리고 각 가입국들이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도록 네. 그렇게 권유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용어들이 과거에 이제 산업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관청이나 네. 이런 데.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네. 이런 것들을 만들고 기획개정부 안에서도 사회적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동조합법을 유엔에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청와대도 정부도 이거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네요. 협동조합.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유엔 국가 유엔 기구에 우리가 가입된 국가로서 사회 경제 의무죠, 의무. 의무인 것만 아니라 실제적 이익이 존재하죠. 네. 지금까지 자본주의적 사고만 가지고 네. 경제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이를테면 요 얘기 있잖아요. 네. 다음에 나와서 한번 합시다. 요거 좀 얘기 길어지니까. 조금만 잠깐만. 네, 알았어요. 30초. 콩나물 시루를 네. 노인 아파트나 이런 데서 그 시루만 주면 잘 키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콩나물 시루를 1톤 키우는데 50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 네. 어떤 그 콩나물 업체가 네. 정말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뭐 비료도 주고 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1톤에 30만 원 키웠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 따지면 50만 원짜리 다 죽어야 되는데 네. 협동조합 기업의 논리로 보면 이분들한테 괜히 노인 돈 자꾸 주느니 그걸 다 키우게 만들어가지고 그 50만 원 들더라도 그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다 돈으로 다시 다 돌려주고. 콩나물 공장에서 막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만드는 낮추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50만 원씩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이득이다. 5만 원 매주 5만 원씩 그 키워오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더 이득이다. 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거 얘기를 다음에 그 나와서 하시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적 그 경제 관점만 말고 같이 이렇게 그 협동조합적 내지는 그런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에 대해서 다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나라당 출신이셨죠? 네, 맞습니다. 예. 다시 오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바꾸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